현재 미국은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1월에 51만 7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지난달 18만 7천 개 수준으로 예상하던 추정치의 3배 가깝습니다. 1월 실업률은 3.4%로 전달보다 더 내려갔고 1969년 5월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출 것이란 기대감에 기술주 주식과 비트코인 등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가 다시 애매해졌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경기 침체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월스트리트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봉쇄를 풀었는데 왜 유가가 오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원래 리오픈 초기에는 코로나 확산이 피크를 찍으면서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내일부터 비로소 홍콩 마카오와 중국 본토 간의 국경을 완전히 재개할 정도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중간에 최대 명절인 설 연휴로 모든 공장의 가동이 2주간 중단되었고 자세한 데이터가 수치로 나와야 합니다. 최소 3월은 돼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당연히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홍콩은 3년간의 코로나 고립 이후 한때 활기차던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부활을 꿈꾸며 3월부터 캐세이 퍼시픽, HK 익스프레스 그리고 홍콩 항공 등을 통해서 50만 편 이상의 무료 항공권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 비행편을 살펴보면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는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중국 국내선 항공편은 2019년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국제 항공편은 아직 2019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완전한 개방을 서두르면서 더 많은 국제선이 승인될 예정이며 보세 급유를 위해 더 많은 제트 연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자 S&P 글로벌 뉴스를 보면 중국의 1월 내수 수요가 예상보다 좋아서 중국 정유업체들이 2월 정유 제품 수출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휘발유와 항공유 수출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시노펙 등 국영업체들이 1월과 2월 공급 원료 제한으로 정유 처리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달에 계획된 휘발유 수출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 차이나는 2월에 아예 휘발유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휘발유 정제율이 작년 12월에 30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출 쿼터가 풀리면서 수출은 26개월 최고치인 191만 톤을 기록했었습니다. 1월에 국내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다 보니 휘발유 재고 부족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은 설 연휴 기간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휘발유 수요가 감소할 위험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휴 기간 중국 전역에서 관광이 부활하면서 교통 연료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설 연휴 국내 여행은 3억 80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88.6%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직 SPR 방출이 멈춘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미국 상업 원유 재고량이 32밀리언 배럴이나 증가하면서 유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원래 지금이 계절적으로 재고량이 쌓이는 시즌입니다. 둘째는 현재 정유소의 정제 용량은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작년보다도 훨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유소 용량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원유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량 부족으로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는 건 정유소에는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업스트림 회사에는 좋지 못한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출이 늘어야 하는데 쟁여놓으려는 건지 브렌트와 WTI 스프레드도 벌어졌는데 저번 주 순수입은 오히려 18밀리언 배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도 수치가 높은 편이지만 단기적인 수치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작년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생산량과 비슷한 규모의 SPR을 방출했습니다. 걸프만의 대형 정유소 바로 옆에 SPR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운송비도 거의 들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올해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욱이 작년 1년 동안 SPR과 상업 저장고의 감소 규모를 보면 올해 SPR의 도움 없이 재고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디젤 항공유 재고량은 전부 지난 5년 평균보다 아주 낮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전통적인 유전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셰일 혁명과 함께 그 자리를 셰일이 막아주었지만 셰일도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셰일의 감소율은 거의 40%에 육박하고 그 감소율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추해야 하지만 비용이 상승하고 탑티어 재고가 줄어들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은 재투자보다 주주환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기 가장 만만한 석유 주식.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누구에게 석유 주식을 추천한다고 생각해보면 3가지 요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인지도가 있으면서 재무 상태가 양호해야 할 것입니다. 주주환원을 실행 중이고 늘어날 가능성이 커야겠습니다. 하방 안정감도 있어야 하겠지만 상승력도 매우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물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비용이 극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구조여야겠습니다. 넷백도 훌륭하고 매장량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량의 원유 함량도 높고 세금 크레딧도 많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적고 보니 이렇게 좋은 배경을 두고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인 종목이 남아있을까 궁금합니다. 최근 소형 회사인 OBE와 IPO의 CEO가 올해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재미있는 발언을 합니다. 육아 전망에 대한 본인들의 긍정적인 예상은 변화가 없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걱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LNG 수출 시설이 2025년까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상황이 다르지만 IPO는 라이트 오일 생산량을 작년에 비해 14에서 24% 늘릴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원유 함량이 큰 유정부터 집중적으로 시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OBE의 CEO도 가이던스 발표 날에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탑티어 셰일 유전이 고갈되면서 점점 천연가스 함량이 높은 유정으로 작업을 옮기는 중이고 원유 감소율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해야 합니다. 셰일의 원유 함량이 줄어들수록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빨리 프리포트 터미널을 가동하고 2024년 완성될 2개의 LNG 터미널이 가동한다면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습니다. 퍼미안 생산자 중에 가장 저평가라는 VTL, CP, SM, PR, EST, REI 같은 주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원유 비중이 62%로 높고 원유와 NGL을 합한 리퀴즈 비중이 82%로 높은 CP는 매장량도 15년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저번 실적 발표에서 순부채 대비 에비타 비율이 1배 밑으로 내려오면 주주환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유가에서는 올해 말에 그 조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원유 함량이 76%로 CPE보다 더 높고 리퀴즈로 보면 87%인 REI는 CPE보다 부채 레버리지가 더 좋지 않아서 올해 안에 주주환원을 구경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미국 석유 섹터에서 가장 공매도 비율이 높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REI는 이번에 인수한 자산의 원유 생산량이 54% 정도로 앞으로 생산량의 원유 컷은 70% 정도로 조금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자산의 가치와 현금 흐름으로 보면 매우 저평가지만 부채 레버리지가 큰 CPE나 REI는 유가 상승당 토크는 매우 좋겠지만 이번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주식입니다. SM과 PR은 이 두 주식에 비해 리퀴즈 함량이 조금 아쉽지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PR과 SM은 장단점이 있지만 올해 EV 대비 현금 흐름 예상 수치상 SM이 1배 정도 낮아서 더 저평가입니다. 원유 함량이 가장 큰 HPK 경우 저번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 최근 잠재적인 매각을 포함하여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합니다. 퍼미안에서 프리미엄 미개발 재고 유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량의 90% 이상이 리퀴즈이며 공공 데이터 기반으로 퍼미안에서 상장된 회사 중 가장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자산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올해 마감 생산량이 하루 5만 배럴 정도 될 거고 곧 7만도 달성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온 올해와 내년 가이던스를 보면 제 예상을 뛰어넘어서 올해 평균 생산량이 5만 정도, 내년의 평균 생산량은 7만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주요 재고 위치만으로도 2024년에 예상 평균 생산량인 하루 7만 5천 배럴을 기준으로 14년 이상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내재 가치에 비해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프리미엄 재고 수명을 연장하고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수 대상으로 큰 매력이 있을 거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의 74%를 보유한 CEO이자 파운더인 잭 하이타워는 향년 72세로 과거에도 회사를 키워서 팔아먹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몬트니에 자산이 있는 캐나다의 SDA도 이런 비슷한 발표를 했었는데 두 회사 다 결국 팔릴 것 같지만 오늘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회사입니다. 미국에도 상장한 캐나다 주식 중에 보면 제가 OBE를 모을 거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OBE에 관심을 보이는데 OBE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 OBE의 예상 전망치 내용은 저번 영상 댓글에 자세히 소개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OBE는 이번 가이던스 예상 가격 기준을 WTI 유가 80달러와 AECO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 3 캐나다 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가격 아래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저평가로 보기 힘듭니다. 성장을 지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카펙스가 커서 이 기준 가격에서 FCF는 현재 시총의 15% 정도인 105밀리언 캐나다 달러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OBE의 강점은 유가 1달러 상승당 FFO가 약 8.6밀리언 캐나다 달러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유가가 92달러가 된다면 80달러일 때보다 FCF가 2배 늘어납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다면 FCF도 280밀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인데 현재 시총이 700밀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니 거의 시총의 40%입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는 WTI와 WCS 스프레드를 22달러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SPR 방출이 멈추었고 올 후반기에 TMX 송유관 확장 공사가 끝나면서 그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면 현금 흐름이 더 향상될 겁니다. 다시 말해 저는 올해 유가가 90달러를 넘는다는 가정하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유가 상승당 OBE의 토크가 좋다는 말은 반대로 유가가 하락할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가가 90달러를 넘지 못한다면 OBE를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OBE는 다음 주에 증권거래소로부터 자사주 매입 허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신용대출에서 빚을 내서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고 그 빚은 2분기에 갚을 생각입니다. 그만큼 회사 내부적으로 현재 주가가 너무 싸다고 판단하고 자사주 매입의 시간을 다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CEO인 루카스는 2월 2일에 평단 6.2달러에 1,800주를 사들였습니다. 만약 유가가 70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 머무른다면 CPG가 훨씬 나은 투자처입니다. CPG는 사실 오늘 주제에 맞는 모든 전제를 두루 갖춘 회사입니다. 현재 WCP에게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한때 오일샌드 업체를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가장 시총이 큰 원유 생산자였습니다. 현재 연 4.3%의 정기 배당을 주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번이나 기본 배당을 올려줬고 12월에는 특별 배당도 지급했는데 올해도 계속 배당을 올려줄 거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FCF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0%를 자산 인수 같은 회사 성장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셰일의 아버지라는 미국 백켄 유전의 자산이 있고 최근에 듀번이 셰일에 추가로 자산을 인수했지만 그 외 사스카추안 유전은 SGY처럼 전통적인 유전 방식이라 비용이 적게 들고 추가적인 2차 시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수 셰일 업체보다는 감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원유 생산량 비율은 53%지만 NGL 생산량이 30%로 높아서 리퀴즈는 83%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캐나다에서 업스트림 회사 중에 해칭 손실을 가장 크게 기록한 불명예가 있었지만 올해 해칭은 나쁘지 않습니다. 가스 생산은 17%로 많지 않지만 해칭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CPG의 실질적인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세금 크레딧이라 당분간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CPG의 최고 장점은 미국과 캐나다 대형 회사들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좋은 넷백 수치입니다. 2월 3일에 나온 TD뱅크 자료에서도 에너지 섹터는 유일하게 CPG를 추천했습니다. TD 외에 나머지 대형 은행들도 CPG에 바이 레벨을 줬습니다. 유가 75달러를 기준으로 한 1월 22일자 CIBC 자료에도 CPG는 중형 회사 중에 EV 대비 현금 흐름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1월 26일 스트립 가격을 기준으로 나온 내셔널뱅크 자료를 보면 CPG의 현금 흐름은 중형 회사 중에 제일 저평가입니다. CPG의 FCF 수익률은 21%인데 참고로 VET는 횡재세 포함한 수치이고 FCF 수익률이 올해 22%입니다. 유가를 76달러로 잡은 2월 2일에 나온 스코시아 뱅크 자료를 보면 중형 회사 중에 EV 대비 현금 흐름은 CPG가 가장 좋습니다. OBE와 달리 이미 성장 궤도에 올라온 회사라 카펙스를 많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FCF 수익률에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고 CPG는 현재 유가인 73달러 기준으로도 올해 FCF 수익률이 낮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표의 VET는 횡재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VET는 얼마 전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아직 본인의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CEI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현재 14.65%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현재 유가가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 73달러에서도 예상 FCF는 굉장히 좋습니다. CPG의 유일한 약점이라면 EP 매장량이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15년 정도로 특별하지는 않지만 나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CPG의 2명의 인사이더가 5,000주씩 총 만주를 2월 1일에 평단가 9.9 캐나다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CPG와 함께 이번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식은 앞서 말한 퍼미안 SM이고 이들보다 좀 더 안정적인 주식 중에 콜로라도의 CIVI와 PDCE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PDCE는 퍼미안 자산도 있지만 원유 생산량이 32%로 굉장히 낮고 CIVI보다 마진이 낮기 때문에 둘 중에는 CIVI를 선택하겠습니다. 콜로라도는 옥시와 쉐브론도 자산이 있지만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CIVI는 합병을 통해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생산자가 되었는데 인기가 적은 지역에 비해 생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CIVI는 미드스트림 자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CIVI는 원유 생산량이 45%이고 NGL이 25%로 리퀴즈 생산량이 70% 정도입니다. 시총은 SM이 3.94빌리언 달러이고 CPG도 비슷한 3.86빌리언 달러인데 비해 셋 중에 가장 큰 5.53빌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기본 배당은 현재 3% 정도지만 차후 올려줄 예정입니다.
상당히 큰 변동 배당이 있는데 1년 평균 FCF에서 기본 배당을 제외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CIVI는 현재 순연금 포지션으로 SM이나 CPG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지만 업사이드는 그들보다 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합적으로 CPG가 괜찮아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